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저도 틈틈이 유튜브를 통해 사연을 자주 듣는 애청자이기도 한데요. 제가 할 이야기는 성욕에 눈이 멀었다가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사 사장에서 한순간에 거의 산거지 다름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어디에 말하기도 부끄러워 감추고 살았지만 익명의 힘에 기대어 이렇게 털어놓으려고 하네요. 30대 초반 시절 저는 꽤 잘 나가는 사회 초년생이었답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최소한 은수저 정도는 된다고 말할 수 있었답니다. 아버지는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도 영원히 젊을 수는 없더라고요. 몇십 년의 시간이 흘러 노인이 된 아버지는 이제 슬슬 회사를 넘겨줄 생각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회사를 제가 물려받길 원하셨고요. 제가 장남이기도 하고 동생은 예술계통으로 진로를 정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대표가 되기 위한 교육에 들어갔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고작 30대 초반인데 회사에서 이렇게 높은 직급을 맡게 됐고 거액의 연봉도 받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결핍 하나가 딱 있었답니다. 바로 이성에 대한 문제였는데 사회적 지위도 괜찮고 친구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연봉을 받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여자친구가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남들에 비해 못생기지도 않았어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외모도 준수한 편이었고 키도 175는 넘었는데도 매번 여자들에게 고백을 하면 거절당하기 일쑤라 도대체 제가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친하게 지내는 고등학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친구였는데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며 연락이 와서는 대뜸 야, 너 소개팅 안 할래? 내 여자친구 친구 중에 무용과 나와서 무용학원 차린 여자애가 하나 있는데 나이는 우리보다 5살 어리고 엄청 예뻐. 어떻게 소개 한번 받아볼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 고민 따위는 하지 않았죠. 무용학원 원장이 예쁘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친구가 취소라도 할까봐 곧바로 코를 외쳤답니다. 그렇게 약속을 잡고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정말 엄청 떨리더군요. 가장 큰 이유는 사진 때문이었어요. 친구를 통해 받은 사진에는 연예인이 아닐까 싶을 만큼 예쁜 여자의 얼굴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도 전 속으로 다짐했어요. 에휴, 너무 기대하지는 말자. 사진빨이 요즘 얼마나 많은데 긴장하면 더 떨리니까 그냥 그 사람이랑 밥 한번 먹으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자. 밥 먹는 김에 사람 한번 만나는 거지 뭐. 저는 스스로 실망할 게 두려워서 그저 밥 한번 먹고 간다는 생각으로 제 자신을 다독였어요. 그리고 약속 시간이 되자 저만치에서 어떤 여자가 카페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그때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요. 소개팅녀는 얼굴도 예뻤지만 성격도 차분하고 저를 보며 방긋 웃어줄 때마다 제 심장이 떨리게 할 정도로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순간부터 저는 그녀를 반드시 제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처음에는 몇 번 차이긴 했지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죠. 그 덕분인지 옥신각신 끝에 그녀를 제 여자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린 연인이 되면서부터 정말 불같은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뜨거운 연애를 2년 동안 이어간 후 저희는 드디어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평생의 이상형인 그녀를 바로 제 아내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 드디어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저희에게 아이가 찾아오게 된 거죠. 조금은 놀랐어요. 신혼생활을 즐기고 싶었던 저희 부부는 피임을 철저히 했거든요. 하지만 축복이기에 낳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렇게 아내의 배가 하루가 다르게 부풀어 가더군요. 저는 남편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옆에서 극진히 보살폈어요. 그런데 우습게도 성욕은 계속해서 생기더라고요. 여보, 미안한데 나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어. 당신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자꾸만 성욕이 생기네. 어떡하지? 난 정말 나쁜 아빠인가 봐. 아니야 여보, 오히려 좋은 거야. 다른 남편들은 아내가 임신하자마자 서로 관계도 일체 안 한다던데. 그런 거 생각하면 오빠는 정말 좋은 남편이지.
걱정하지 마. 자연스러운 거니까. 아내는 정말 착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만난 것에 대해 다시금 고마움을 느꼈답니다. 그 덕분에 부부 사이 관계도 소홀하지 않을 수 있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아내는 드디어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저와 아내의 이름을 따서 소중한 아들의 이름을 지었죠. 정말 기뻤답니다. 아이가 예뻐서일까요? 저희 부부의 금술은 더욱 좋아졌어요. 워낙 사이가 좋아서 다른 부부들이 질투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게 웬걸? 부부 금술이 지나쳤던 걸까요? 아내가 몸을 완전히 추스르기도 전에 또다시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연년생을 낳게 생겼다니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겨우 임신해서 해방된 아내를 또 고생시키는 것 같아 괴롭더군요. 괜찮아 여보. 어차피 둘 낳으려고 했잖아. 형제 자매끼리 나이 차이 많이 나면 힘들어. 차라리 빨리 낳고 우리 육아에만 집중하자. 자책하는 저에게 아내는 또 한 번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어차피 둘을 낳기로 결심했었고 아내 말처럼 빨리 낳고 빨리 키우는 게 아내의 몸에도 나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첫째를 육아하는 것과 동시에 아내의 배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육아와 임신을 동시에 하는지라 아내가 조금 힘들어했지만 가족을 이뤄가고 있다는 생각에 기쁘다고 하더군요. 저는 참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아내를 이렇게 얻었으니까요. 아이가 분홍색 옷을 좋아하겠네요.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하시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였죠. 기뻤습니다. 저는 딸바보가 되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아내를 닮은 딸아이와 만날 상상을 하면서 저는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라고요. 어쩐지 느낌이 쎄했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모르는 여자가 아내 이름을 말하면서 남편이 맞냐고 묻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답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행복병원인데요. 아내분이 계단에서 굴러서 다치셨어요. 아이에게도 지장이 간 상태고요. 아무튼 지금 빨리 와주셔야겠어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뱃속에 아이를 품은 아내가 계단에서 넘어지다니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일단 빨리 병원으로 달려갔죠. 다행히도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는 그리 크게 다치지 않았더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무너졌던 하늘이 또 한 번 무너지더군요. 딸아이의 이름까지 지어뒀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빠이자 남편이기에 이를 악물고 참았죠. 저보다는 아내의 슬픔이 훨씬 더 컸을 테니까요. 저는 그런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소중한 아이를 잃은 아내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이나 울더군요. 그로부터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늘 가슴속에 태어나지 못한 딸아이를 품고 살았어요. 하지만 긴 세월이 지나니까 고통은 많이 가라앉더라고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 틀리지 않는 모양이더군요. 그래도 다행히 아들은 무탈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께 회사를 물려받아 대표가 됐고요. 아내와의 관계도 좋았답니다. 남들은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손도 안 잡는다는데 저희는 자주 그때도 관계를 가졌거든요. 아내는 나이가 들어도 제 눈에는 예뻐 보였고 사랑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행복하기만 할 것 같던 저희의 결혼 생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아내의 유방에서 혹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죠. 의사는 아내에게 유방암 진단을 내렸습니다. 유방을 절제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죠. 절망적이었습니다. 대체 왜 저희 부부에게 이런 비극을 내리나 싶었죠. 아내도 정말 많이 울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 역시 남몰래 많이도 울었고요. 그날로 아내는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저에게 치료할 돈이 있다는 거였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꼭 낫게 해줄 거야. 얼마를 줘서라도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나만 믿어. 나 당신 절대로 포기 안 해. 그러니까 힘내 여보. 고마워 여보.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예전에 당신을 받아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고마워. 당신은 정말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빠야. 나 꼭 나을게. 나아서 당신한테 더 잘할게. 사랑해, 여보. 저는 모든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아내를 부디 낫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내의 병세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유방을 절제했지만 암세포가 이미 온몸으로 전이된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내는 하루하루 약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아내를 간호하기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도 그날은 컨디션이 좀 좋았어요. 회사 일이 일찍 끝났거든요. 그런데 병실에 들어서니 간병인이 있더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평소에는 늦게까지 일하시더니. 아, 네. 회사 일이 일찍 끝나서요. 그것만 하시고 얼른 퇴근하세요. 지금부터는 제가 있겠습니다. 간병인은 알겠다고 말하며 물수건으로 아내의 몸을 정성스럽게 닦더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간병인이 예뻐 보이는 겁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뭔가에 홀린 듯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분명한 감정이었어요. 어쩌면 아내의 수척한 몰골과 대비돼서 그럴지도 모를 일이었죠. 저는 아내를 바라보는 척하며 간병인의 얼굴과 몸매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생각보다 날씬하고 몸매도 좋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회사를 일찍 퇴근했어요. 일부러 간병인과 마주치기 위해서였죠. 병원으로 향하는 길이면 저는 어쩐지 콧노래가 나왔답니다. 그날도 간병인과 마주쳤는데 뭔가를 결심한 저는 그분께 일찍 퇴근하시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만 더 있어달라고 했죠. 피곤해서 그렇다는 말을 덧붙이니까 간병인은 흔쾌히 알겠다고 하더군요. 약속한 시간이 됐고 간병인은 퇴근한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잠든 틈을 타서 저는 병실 밖에서 간병인을 불렀죠.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제 차로 데려다 드릴게요. 아내는 자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한사코 거절하는 간병인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제 차에 올랐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간병인의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그녀가 평생 타본 적 없을 고급차였으니까요. 이때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쉰 듯한 목소리로 간병인에게 물었어요.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시간 괜찮으시면 혹시 술 한 잔만 같이 해줄 수 있을까요? 불편하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간병인이 난처해하더군요. 환자의 남편이라고 해도 남자는 남자니 그럴 수밖에요. 하지만 간병인은 어렵게 승낙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너무 힘들다고 어필을 해서 그랬겠죠. 그렇게 저희는 병원에서 조금 떨어진 룸 술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처음에는 아내의 병세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요. 하지만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니까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하게 되더군요. 간병인, 그러니까 주연 씨는 저보다 5살이 많더군요. 암에 걸린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간병인으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었고요. 저희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 때문이었을까요? 저희는 금방 연애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만의 일방적인 감정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저희는 그날 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고요. 아내가 병원에 있었지만 별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아니,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주연 씨에게 느끼는 설레는 감정이 그걸 억누르더라고요. 하룻밤의 실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주연 씨는 몰래 연락을 주고받으며 계속해서 만남을 가져왔으니까요. 정말 설레더군요. 아주 오랜만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껴봤습니다. 전 낮에는 아내를 극진히 간호하고 밤에는 주연 씨와 몰래 그렇게 밀회를 가졌죠.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전이된 아내의 암세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의사는 이런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기적이라고 말하더군요. 저희 부모님과 처가댁 식구들도 완전히 잔치집 분위기가 되었죠. 아내는 이제 일반식도 먹을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는 정말로 퇴원을 하게 되었고요. 여보, 그동안 고생 정말 많았어. 이 가녀린 몸으로 얼마나 아팠을까. 정말 고마워.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내가 정말 잘할게. 앞으로는 절대 아프지 마. 사랑해. 저는 아내를 꼭 안아주며 우리 부부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아내의 몸에는 어쩐지 기운이 없더군요. 치료의 후유증 때문에 기운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아내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녀가 의문의 녹음 파일 하나를 보내더군요. 의아했어요. 뭔가 싶어서 일단 확인해 봤죠.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녹음 파일의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지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난 좀 두려워. 만약에 사모님 병세가 나아져서 일어나시면 어떡하지? 그럼 자기는 나 버리고 사모님한테 돌아갈 거 아니야. 나는 버려줄 테고. 난 싫어. 자기랑 떨어지기 싫다고. 무슨 소리야. 난 자기가 최고인데. 무슨 일이 생겨도 난 자기 안 버려. 물론 아들 때문에 가정은 지켜야겠지만 계속 자기 만날 거야. 지금 자기한테 선물하는 것도 똑같이 해줄 거고. 내 마음 안 변해. 그리고 어차피 나을 일도 없어. 의사 하는 말 못 들었어? 온몸에 암세포가 퍼졌다잖아. 치료될 일은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난 이제 자기뿐이라고. 사랑해. 어떻게 이 소리가 녹음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영상 속에 나오는 음성은 분명히 제 것이었어요. 대화의 내용조차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낫지 않기를 바라는 남편처럼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그렇게 말한 건 사실이지만 아내가 그대로 죽어버리길 바란 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저 주연 씨를 붙잡아 놓기 위한 말이었죠. 저는 일단 처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1인실에서 어떻게 녹음을 했고 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짓을 벌이는지 궁금했거든요. 무엇보다 일단 이 녹음 파일이 퍼지는 건 막아야 했습니다. 처제, 이게 뭐야? 대체 어떻게 이런 걸 녹음한 건데? 아니, 무엇보다 무슨 의도로 보낸 거야? 처제, 지금 나 협박해? 나 협박해서 어떻게 돈 좀 몇 푼 뜯어보려고 그래? 그런 거야? 뭐 협박이요? 형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일단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끝까지 인간 쓰레기네요. 제가 이걸 어떻게 녹음했냐고요? 아니, 그 전에 왜 녹음하게 됐는지부터 알려드릴까요? 처제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아내의 병문안을 오던 처제는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와 간병이 주고받는 눈빛이 이상하다는 걸 포착하고 혹시 몰라서 안 보이는 곳에 녹음기를 설치했다고 해요. 처제가 없는 동안에 있었던 일을 알아내기 위해서였죠. 사실 그때까지 처제는 긴가민가 했다고 합니다. 형부인 저를 의심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녹음기에 아내에 대해 험담하는 소리가 전부 녹음된 거죠. 뒤늦게 녹음 파일을 확인한 처제는 경악을 한 후 저에게 파일을 보낸 거고요. 머릿속이 온통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일단 살아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뻔뻔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뭐 우리 가정을 파탄이라도 내게? 처제, 정신 차려. 내가 잠깐 한눈 판 건 맞는데 그건 한때의 바람 같은 거야. 언니 이제 겨우 몸 추스르는 상황이니까 그거 공개할 생각 하지 마. 만약 그랬다간 한 가정 파괴하는 거고. 언니는 어떻게 될지 몰라. 언니 다시 입원하는 거 원하지 않으면 신중하게 생각해라, 처제. 저는 온갖 협박을 퍼부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이건 사람을 많이 부려본 저의 전략 같은 거였죠. 처제의 약한 마음을 건드려서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전략 말입니다. 평소 처제는 워낙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작전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산이었죠. 처제는 제게 보낸 녹음 파일을 아내와 처가댁 식구들에게 모두 보냈답니다. 심지어 인터넷에도 올렸죠. 모 렌터카 회사 대표의 불륜행각이라는 이름과 함께 말이죠. 인터넷은 활활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제겐 인터넷 여론까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모든 사실을 깨달은 아내가 불처럼 화를 내더니 나가겠다며 짐을 쌌거든요. 제가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못 가게 막으니까 아내는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비켜,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어떻게 자기 아내가 암에 걸려서 쓰러져 있는데 그럴 수가 있어? 심지어 내가 누워있는 병실에서.
당신은 진짜 쓰레기야. 재활용도 안 되는 인간 쓰레기라고. 난 당신 용서할 생각 없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당신처럼 더러운 사람이랑은 1초도 붙어 있고 싶지 않아. 그 길로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널따란 집에 저는 혼자 남았죠. 문제는 회사 쪽에서도 터졌습니다. 인터넷의 힘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더군요. 회사 대표가 그따위인데 뭘 믿고 렌트를 하냐며 불매운동이 이어졌거든요. 그 바람에 회사의 매출이 수직 하강했습니다. 사과문을 올리고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했지만 한 번 분노한 네티즌들을 잠재울 수는 없더군요. 그렇게 저희 회사는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답니다. 그 사실을 안 아버지가 저를 가만둘 리가 없었죠. 노쇠하신 아버지는 화난 얼굴로 회사에 오셔서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못난 녀석아, 내가 그러라고 너한테 회사를 맡긴 줄 알아? 돈 벌어서 더러운 짓거리나 하라고 대표 자리를 맡긴 줄 알았냐고? 회사가 망하게 생기자 아버지는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노인에게 병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죠. 저에게 불같이 역정을 내신 후 아버지는 그 자리로 병상에 누우셨어요. 하지만 비극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간호하고 있는데 서류 하나가 날아오더군요. 확인해 보니 이혼 소송 서류였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아내의 이름이 쓰여 있었죠. 그리고 저는 유책 배우자로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바람에 없는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줄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다 아이의 친권까지 빼앗겼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긴 거나 다름없었죠. 아내와 아들과는 연락도 되질 않네요. 제게 받은 상처가 그동안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저와 불륜을 저지른 간병인은 어느 날 연락 와서는 자기도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며 자기는 돈 한 푼 없다며 나보고 3천만 원만 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나요? 저도 회사 뺏기고 상황이 좋지 않은걸요. 설사 돈이 있다 하더라도 같이 바람을 핀 상대에게 위자료까지 주면 전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동물보다도 못한 쓰레기밖에 안 되니까 거절했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 여자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어디 지방에 가서 겨우 풀칠만 하고 산다고 하더군요. 참 이걸 보면 가정을 두고 바람을 핀 대가가 이렇게까지 무서울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밝힌 처제에게도 처음에는 너무 얄밉고 화가 났지만 지금은 이 말도 안 되는 불륜을 멈추게 해준 처제에게도 이제라도 끊어져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 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본능에만 매달려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추악한 행동들이 이렇게 제 인생을 파탄낼 줄도 모르고 말이죠. 아무튼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